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차량 12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영상 3편을 한 편을 묶어서 제작했고 소형부터 중형, 대형 세단부터 국산 수입 SUV까지 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가가 많이 된 차량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찾다 보니 가성비는 좀 부족해도 유지비에 이점이 있는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2세대 K3 올류 K3입니다. 진짜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에서 19년식 7만에서 8만 정도 주행한 차량 정도면 1000만원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준중형급은 감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추천드릴 만한 차가 딱히 없으나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아반떼 AD도 1000만원 언저리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너무 오래된 아반떼 AD보다 연식이 좋고 삼각대보다는 디자인 호불호가 적으며 완전히 풀체인지된 K3가 여러모로 이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류 K3는 내수 사양 최초로 감마2 1.6L 엔진과 CVT 변속기, 현대에서는 IVT라 불리는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직분사가 빠지고 흡기 밸브 위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포트 분사가 적용되어 직분사 엔진의 다양한 고질병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엔진은 괜찮아졌지만 미션의 내구성이 자동 변속기 대비 좀 약해졌다는 것이 흠입니다. 무단 변속기는 비록 내구성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새로 개발된 무단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하는 로직이 있어 무단 변속기 특유의 변속 없이 RPM이 높아지는 이질감이 없으며 또 다른 이 변속기의 장점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동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듀얼 포트 분사가 적용된 신형 엔진과 맞물려 15인치 휠 기준 무려 15.2km/L로 이전 세대의 K3 대비하여 10% 이상 향상된 연비를 보여줍니다. 출력은 123마력으로 전세대 대비 10마력 정도 감소했지만 오히려 제로백 성능은 소폭 더 빠르고 실제로 타봐도 출력이 감소했다 이런 느낌은 찾기 어렵습니다. 올류 K3는 아반떼 AD와 같은 J6 플랫폼에서 제작되어 드디어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크기도 정전 모델보다 길고 휠베이스도 산타페 DM과 비슷한 270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현대기아에서 잘하는 크기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장점입니다. 준중형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옵션은 다 가지고 있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올류 K3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올류 말리부입니다. 17년식 정도면은 프로비라도 1000만원 전후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중형차로 GM차답게 감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1500만원대였는데 그새 가격이 또 떨어져서 이제는 조건을 조금만 타협한다면은 1000만원 미만에도 살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 터보와 2.0 터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2.0 터보는 캐딜락 ATS나 카마로에 들어간 2.0 터보 엔진을 디튠한 버전인데 성능이 디튠되었다고 해도 워낙 고성능 엔진이다 보니 출력은 동급에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급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 고급류를 넣어줘야 되고 또 미국에서 엔진을 전량 수입하다 보니 점업 코일 같은 기본적인 부품도 몇만 원일 정도로 부품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또 고출력 엔진이 오래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1.5 터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1.5 터보는 GM 창원 공장에서 양산하여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일반유 세팅이 되어 있고 배기량이 1500cc로 저렴한 자동차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터보 엔진의 준수한 초반 토크 그리고 당시 GM의 최신 엔진답게 직분사와 다운사이징이 적용되어 연비 또한 준수합니다. 그리고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1.5 모델에만 들어가 주행시 엔진의 소음 유입을 최소화해 조용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탑앤고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 기능을 끌 수 없습니다. 정차 중 시동이 꺼지는 게 생각보다 훨씬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 기능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스탑앤고 기능을 끌 수 없습니다. 말리부는 GM의 E2XX 플랫폼에서 제작되어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형 중 가장 큰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만 놓고 본다면 그랜저 HG보다 길어서 아무리 GM이 실내를 잘 못 뽑는다고 하지만 스펙이 깡패이기 때문에 동급 이상의 넉넉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이런 스펙 덕에 미끈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가장 크고 안전도 평가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경량화까지 잘 되어 있어 무게까지 가볍습니다. 보쉬가 공급하는 REPS가 들어가 있고 GM에서 원래 잘하던 주행 세팅까지 잘 되어 있어 실 오너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차량입니다. 다만 고질병 몇 개가 있는데 서지 탱크가 잘 깨지는 문제와 후면 브레이크 LED 몰딩이 이유 없이 깨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 감가도 심하고 품값이 비싼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성능에 비해 너무 저렴한 올류 말리부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15년부터 18년까지 생산한 2세대 K5입니다. 말리부는 아무래도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유지 관리 리스크가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아의 국밥 같은 중형 세단 K5 2세대가 있습니다. K5는 LF 소나타와 형제 차종으로
엔진, 미션, 차체 등 굵직굵직한 부품을 모두 LF와 동일한 것을 사용했고 또 외관과 일부 세팅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LF 소나타의 중고 가격은 지금 몇 년째 1000만원 언저리에 있는데 그래도 기아가 현대 대비 좀 더 중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K5가 가성비가 좀 더 좋고 디자인도 개인 취향이지만 너무 무난한 LF보다는 K5는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LPG와 터보 등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고 무난한 것은 2.0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입니다. LF 소나타 택시로도 활용된 누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엔진 오일만 꼬박꼬박 갈아준다면 크게 문제없는 엔진이며 변속기 역시 듀얼 클러치나 무단 변속기보다는 훨씬 트러블이 적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LF 소나타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제작되어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현대기아가 실내 공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다 보니 이것보다 더 넉넉한 실내 크기가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센터 패시아는 BMW F바디 5 시리즈를 오마주한 듯한 운전석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버튼 배열이나 레이아웃 역시 유사합니다. 대시보드도 우레탄이지만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듯한 스티치 질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좀 차분하게 생긴 MX와 스포티하게 생긴 SX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퍼에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부각된 SX와 하단에 LED 안개 등이 들어간 MX로 오너의 성향에 따라 범퍼의 디자인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솔린, 터보, 디젤, LPG 등 총 6가지의 엔진과 2가지 디자인을 고를 수 있어 기아는 하이브리드 포함 총 13종류의 K5를 만들어야 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재고 관리와 생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 가지 디자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K5는 양카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호불호가 강한 것은 있지만 실내 모두 너무 무난한 LF 소나타보다 이 가격대에서 준수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그리고 약간의 가성비까지 국밥 같은 K5 2세대 전기형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HG 그랜저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HG 그랜저는 총 3분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첫 번째는 YF 소나타와 비슷한 수평 형태의 그릴이 사용된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13년식부터 얇고 긴 수직 모양의 그릴이 적용된 버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쿠스와 비슷한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두 번째와 동일한 세로형 그릴이지만 그릴에 약간 입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이 5구 LED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버전은 디자인 외에도 안 보이는 부분도 개선이 되었는데 휠하우스에 흡음재가 추가되고 LF 소나타와 동일하게 하부에 언더커버가 적용되면서 실내 정숙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댐퍼 세팅도 변경되었는데 2년 뒤에 그랜저 치고는 정말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그랜저 IG가 출시되는데 IG 그랜저 출시 전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함인지 그랜저 특유의 낭창낭창한 물침대 세팅에서 조금 탄탄한 하체 세팅으로 변경되었고 디젤 모델도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디자인도 변경되는데 변경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할 수 있는 홈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능은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그랜저도 준 대형차에 감가를 때려 맞아서 비록 LF 소나타와 중고 가격은 비슷해졌지만 실내에 사용된 가죽, 폭넓게 사용된 우레탄과 부드러운 소재, 하체에 적용된 알루미늄 로우암 등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커넥터부터 흡음재 품질까지 확실히 소나타와 급이 다른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YF 소나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신 안전 규정에 다소 취약하고 대배기량 엔진 적용에 따른 세금과 연비 등 높은 유지비와 또 전 라인업에 GDI 엔진이 적용되다 보니 중고차로 고른다면 약간의 뽑기와 추후 엔진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확실히 가성비 있는 준 대형 세단 HG 그랜저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GM의 이코녹스입니다. 이코녹스는 쉐보레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만든 SUV로 국내에는 3세대 모델이 2018년에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컴팩트 SUV지만 캡티바와 비슷한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형 SUV로 팔렸습니다. 다만 산타페보다 크기는 작은데 가격은 비슷하고 상품성이 부족해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량이 적었고 중고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델이지만 차 상품성 대비 감가가 많이 지정되어 이 연식의 현대기아의 SUV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1.6L 디젤 터보 엔진과 우리에게 보령 미션으로 잘 알려진 GM의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단일 트림으로 출시했습니다. 엔진은 트렉스나 올란도 디젤과 동일한 GM의 1.6L 에코텍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유로6를 만족하기 위해
SCR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정숙성과 연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 크기에 비해서 배기량이 너무 작아 무거운 차체를 끌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속력이 부족하여 급가속 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변속기는 젠3에 해당하는 6단 자동 변속기 하이드라매틱 T45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젠3로 넘으면서 내구성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차량에서 변속 충격과 기어 변속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남아있어 주행 중 특정 속도에서 변속이 지연되거나 꿀렁거림이 느껴지지 않는지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코녹스는 GM차답게 튼튼한 차체와 높은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IIHS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강성이 뛰어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능동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한국에서 생산했던 것이 아니라 GM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후 한국으로 수입되어 오다 보니 엄연히 따지면 수입차입니다. 비싼 수리비를 가지고 있고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아 일부 부품, 특히 외장 부품 및 특정 전자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 부품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코녹스는 1000만원 중반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감가가 많이 지정되어 가성비 SUV로 고려해볼 만한 모델이 있지만 가속력 부족과 수리비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이코녹스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3세대 소렌토, 올류 소렌토입니다. 이코녹스의 수리비가 부담스럽다면 연식은 좀 포기해야 되지만은 크기 넓고 장고장 없고 또 수리비까지 합리적인 국밥 같은 소렌토가 있습니다. 1000만원 중반대 예산이라면은 소렌토보다 조금 더 큰 맥스 크루즈라는 대안이 있지만 맥스 크루즈가 YF 소나타 기반으로 만든 좀 더 구식 차체를 활용했다면은 올류 소렌토는 LF 소나타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주행 성향은 산타페 대비 부드러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산타페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라면 소렌토는 안락하고 패밀리카에 최적화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맥스 크루즈도 이 가격대에는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올류 소렌토의 가장 큰 장점은 크기인데 산타페 DM보다 전장이 80mm, 전폭이 10mm가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어 이 급에서는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휠베이스가 80mm가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이 상당히 넓어졌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로워 웬만한 디럭스 유모차나 유아 전동차 등이 분해 없이 적재 가능할 정도이고 2열의 카시트 종류를 잘 선택하면 3개까지 나란히 장착할 수 있어 다둥이 가정에서도 카니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미션은 내구성에 큰 이슈가 없었던 2.0과 2.2 디젤 R엔진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쉽게 올류 소렌토에서는 가솔린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솔린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소렌토에서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렌토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몇몇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가루 이슈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송풍구에서 수산화 알루미늄 가루, 일명 에바가루가 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소렌토에서 크게 부각되었지만 소렌토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당시 현대기아 공통적인 문제로 에바포레이터 코팅이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매 전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보고 흰색 가루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시 이 당시 현대기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바로 전자식 스티어링 휠인 MDPS 문제입니다. 커플링 마모론에서 핸들에 유격이 발생하는 문제와 핸들이 중앙으로 복귀할 때 부드럽게 돌아오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자석 현상이 있습니다. 또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 많아 하체 부식 또는 부싱의 노화 정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 옵션은 많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 능동 안전 옵션 혹은 주행 보조 옵션이 적용된 차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옵션은 오히려 이코녹스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쌍용의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원래는 QM6를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르노차 소개했다가 보르노라고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가성비 차량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2년 만에 50% 이상 감가된 미친 가성비 차량으로 22년씩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매물의 경우 60% 가까이 감가된 1000만원 후반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쌍용차 이제는 KGM이죠. 여튼 입에 잘 안 붙지만 구스쌍용 현 KGM에서 만든 코란도 이모션은 쌍용에서 처음 출시한 전기 SUV로 고장력 강판을 70% 이상 사용한 코란도의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의 환사 출력은 188마력 36.7kgm로 내연기관 가솔린 2점 터보 정도 되지만 전기차 특유의 초반 토크가 더해져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대부분 BYD의 저렴한 NFP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코란도 이모션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60
61kW급 배터리가 들어가 완충 시 국내 기준 최대 주행거리는 307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사용에서는 계절과 주행 환경에 따라서 300km 전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12월부터 코란도 이모션은 코란도 EV로 이름을 바꾸고 배터리가 BYD의 73kW급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주행거리는 404km로 20% 넘게 증가했지만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라는 게 약간은 찜찜합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쌍용에서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는데 경량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후드를 사용했고 실내 레이아웃은 코란도와 비슷하나 전자식 변속 레버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고 2.5단계의 반자율 시스템은 물론 쌍용차의 모빌리티 시스템인 인포콘 등 당시로는 쌍용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의 최고 장점은 시원시원한 출력 외에 다른 장점은 유지비인데 할인카드를 잘 사용하고 집이나 회사의 완속 충전소를 잘 이용한다면 동급 내연기관 대비 거의 반의 반 수준으로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란도 이모션은 판매량이 많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서 보기 힘든 차량이지만 신차급 가성비 좋은 SUV를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감가가 그냥 된 것은 아닌데 100kW급 충전을 지원하여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해야 할 때 최소 30분 이상은 충전해야 돼서 시간에 쫓길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주행거리도 300km대 초반이라서 400km대인 경쟁차종이라 할 수 있는 아이오닉이나 EV6 대비 주행거리가 부족합니다. 또 쌍용에서 처음 만든 전기차이다 보니 현대기아 대비 소음 유입 문제 등 실내 상품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단단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승차감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감가가 용서해주는 코란도 이모션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좋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차 살 때 발품팔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랩앱 다운받고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카마스터에게 상담 진행 시 050 안심번호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어 추가 카드 캐시백뿐만 아니라 신차 구매 시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타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 팀앱에서 내 차 사기 기능을 통해 카랩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수입차 할인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친구 초대 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마지막은 1세대 볼보 SC60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라고 볼보 중고차를 추천한다고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00만원대 SUV는 산타페 DM과 소렌토 UM이 가장 무난하고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가 싫다면 QM6나 이코녹스 같은 차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르노와 쉐보레의 정비비가 부담스럽다면 한 체급 낮춰서 QL 스포티지나 TL 투싼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연비 좋은 차를 찾고 있다면 1세대 리로 이 정도 아닐까요? 이 가격대의 수입차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차가 있다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중반대이면 15년식 전후에 XC60을 살 수 있습니다. XC60은 차 크기가 4.6m로 QM6 정도의 조금 아담한 중형 혹은 좀 큰 준중형 SUV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보에서 만든 차답게 이 차가 2008년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고 저속에서 긴급 제동을 할 수 있는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탑재될 정도로 비록 볼보가 포드 산하에 있을 때 만들어졌지만 어떤 회사처럼 안전 옵션도 돈 주고 팔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볼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만 포드 산하에 있을 때 개발한 자동차이다 보니 실내를 보다 보면 뭔가 모르게 미국 특유의 투박한 감성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은 포드의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포드 몬데오 그리고 랜드로버의 이보크와 같은 차체 그리고 엔진을 공유합니다. XC60에 적용된 엔진과 차체는 볼보, 포드, 랜드로버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차에 적용되어 있어 의외로 정비 경험이 있는 정비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젤과 가솔린이 수입되었는데 디젤 수입차 전성기에 수입되다 보니 대부분의 중고 매물은 디젤입니다. D3, D4, D5 같이 D로 시작하는 차량은 디젤, T5와 T6 같이 T로 시작하는 이름은 가솔린입니다. D3와 D4는 같은 2000cc 디젤 엔진이지만 세팅 차이로 출력의 차이를 뒀고 D5는 2400cc 디젤 엔진입니다. 미션은 IC 미션이 들어가는데 초경에는 6단이 들어가고 2014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8단 변속기로 변경되었습니다. 6단에서 종종 변속 충격 문제가 발생한다는 후기가 있어 8단이 적용된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의 정비비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SUV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감가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안전한 볼보 XC60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더 뉴 말리부입니다. 더 뉴 말리부는 지지난주에 소개한 올뉴 말리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올뉴 말리부는 1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더 뉴 말리부는 2018년에 출시하다 보니 1000만원 중반대 매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더 뉴 말리부로 넘어오면서 엔진 라인업은 2.0 터보는 변동이 없고 1.5 터보가 사라지고 3기통 1.35 터보 엔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 터보는 지난번에 소개했으니 오늘은 1.35 터보 엔진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35 터보 엔진은 트레일블레이저와 동일한 구성으로 CVT 변속기와 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지만 2010년대만 해도 환경 규제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부족한 출력은 터보로 만회하는 다운사이징이 트렌드였습니다. 올류 말리부에 적용된 1.5 엔진도 다운사이징한 엔진인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3기통 1.35L CSS 엔진이 적용되면서 중형차의 3기통 엔진이라서 당시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35L CSS 엔진은 GM에서 개발한 최신 엔진인데 이 터보라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최대한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엔진의 동력으로 가동되는 워터펌프나 브레이크 부스터 같은 여러가지 부품을 전동화하여 엔진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연비도 개선되었고 출력도 이전 1.5 터보보다 비슷하거나 일정 구간에서 소폭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35 터보 엔진의 제로백은 8초대 후반으로 소나타 2.0에 대비하면 거의 한 20% 정도 빠릅니다. 다만 3기통 엔진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에 취약한 것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GM이 CSS 엔진과 같이 개발한 CVT 미션이 적용되었는데 이 미션은 최신 변속기답게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하는 로직도 있고 효율이 좋으며 변속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령 미션보다는 100배 낫다고 평가받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CVT 미션은 자동 변속기보다 예민해 오일 관리해가면서 타는 게 필요합니다. 파워트레인의 변경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와 리어램프가 LED로 변경되는 등 소소한 내외관 변경이 있었고 가장 반길만한 점은 1.5 터보 모델에는 스탑앤고 기능을 끌 수가 없었는데 1.35 터보부터 스탑앤고 기능을 끄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편의 장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대기아 대비 비싼 GM의 부품값과 정비비가 단점입니다. 수입차 수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대의 1.5배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능 대비 최고의 가성비 더 뉴 말리부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8세대 소나타 DM8 소나타입니다. 현대차 치고는 감가가 많이 된 편이지만 DM8은 어느 순간부터 감가 폭이 많이 줄어서 23년 하반기나 지금 가격이나 조건이 비슷하다면 중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년 타다가 기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큰 손해 없이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중고 시세는 현대차이다 보니 그래도 말리부보다는 비쌉니다. 옵션을 좀 낮추고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원 중반대 매물이 있지만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거의 2천만원에 가까워집니다. DM8에 들어간 가솔린 2.0 엔진은 LF 소나타에 들어가던 누 엔진을 개량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출력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은 효율도 크게 증가했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감소하면서 매우 이상적인 업그레이드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초반에 가속이 너무 굼뜨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인데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라서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DM8 소나타는 소나타로는 처음으로 4.9m가 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GN7 그랜저나 K8 같은 차는 5m를 넘어가는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4.9m면은 그랜저급이었기 때문에 공간만 놓고 본다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YF 소나타 때부터 공간으로는 크게 부족한 적이 없어 별 큰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준 대형 세단 육박하는 크기는 소나타의 강점입니다. DM8은 비록 외관의 호불호는 상당하지만 실내가 넓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외부 디자인에 비하면 무난하여 실내 만족도는 높습니다. 또 그랜저나 산타페 등 지금 양산하고 있는 차와 동일한 아키텍처인 N3 플랫폼이 적용되어 주행성과 안정성 역시 최신 기준을 다 만족합니다. 외관 디자인이 많이 깎아먹었지만 새로운 차체와 엔진과 미션은 오랫동안 양산을 통하여 검증받은 것을 사용하여 이렇다 할 고질병도 없어 무난하게 차를 바라본다면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파워 스티어링 휠은 저렴한 CMTPS가 사용되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마리의 메기같이 생기다 보니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못생겼지만 나머지는 평타 이상인 DM8 소나타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2세대 제네시스 DH입니다. 2세대 제네시스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제네시스가 브랜드 네임이 되고 차명이 G80으로 변경되었는데 제네시스 DH는 차명이 변경되기 전 모델입니다. 차명이 변경된 것 치고는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G80을 사든 제네시스 DH를 사든 차에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이 두 차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제네시스 DH는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00만원 중반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세대 K9도 비슷한 연식이라면은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K9이라는 매력적인 대안이 있지만 K9은 아무래도 더 큰 차이고 3800cc부터 시작하는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K9은 1세대 제네시스인 BH와 많은 것을 공유하는 반면 제네시스 DH의 최신 사양이 많이 들어가서 사양상으로는 K9보다 DH가 좀 더 낫습니다. 제네시스는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만족감을 주는 차도 없을 것 같은데 3.3과 3.8 람다 엔진이 적용되어 대배기량 엔진에 연비와 무거운 차체가 더해져 한 자릿대의 연비와 높은 세금으로 인한 유지비가 부담될 수는 있지만 현대에서는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당시 모든 역량을 이 차에 쏟았기 때문에 차 자체는 지금도 호평을 받을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과 실내외 차별된 소재, 동급에서 매우 우수한 MVH 성능, 풍부한 편의 및 안전사양과 튼튼한 샤시 강성 등 럭셔리 세단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고질병이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 첫 번째는 람다 엔진이 3.0 LPI에서 실린더 헤드볼트 풀림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3과 3.8 람다 가솔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개선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를 산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또 파워텍 후륜용 8단 변속기는 K9이나 모하비 등 차종을 떠나서 저단에서 울컥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8단 변속기 양산 초기에 나타난 문제이긴 하나 이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수리하는 게 쉽지 않아 구매 전이라면 한번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면 변속기 역시 내구성과 성능에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펠러 샤프트 소음 문제가 있는데 증상은 특정 속도에서 헬기 소리와 비슷한 소음이 납니다. 다행히 현대에서 이 부품의 고장을 인지했는지 개선된 부품을 출시했습니다. 정비 비용도 비싼 편은 아니니 이건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후륜 구동이 적용되어 비록 실내 크기는 그랜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봐도 5m에 가까운 차체에서 나오는 미끈한 실루엣과 긴 힐베이스와 중량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최상급의 MVH가 적용되어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가진 제네시스 DH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그랜저 IG입니다. 이 가격대의 외제차로 본다면 BMW 5 시리즈나 3 시리즈 같은 매력적인 매물이 있으나 아무리 BMW가 애프터마켓 제품도 잘 나오고 정비비가 수입차 중에는 저렴하다고 해도 국산차의 편의성과 유지비를 따라갈 수 없어 마지막 차량은 이 가격대의 가성비 차량 그랜저 IG를 선택했습니다. 그랜저 IG는 10만 정도 주행했다면 어렵지 않게 1000만원 중반대 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는 렌트 이력이 있는 매물이 많은데 저는 가성비 있게 선택하려면 한 사람이 쭉 운행한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매물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서류만 봐서는 이게 일반 렌트로 활용되었는지 아니면 장기 렌트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기 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입니다. 장기 렌터카는 자기가 탈 차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월 납입금 차이가 크지 않아 렌트 이력이 있으나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역시 장기 렌터카를 가늠하는 좋은 지표인데 장기 렌터카 계약 시 약정 거리를 정하고 거리에 따라서 납입금이 상회합니다.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다면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급이 있기 때문에 법인 이력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임원용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역시 법인 이력이 있는 매물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률인 거고 이렇게 서류 검사를 마치고 실매물을 보면서 판단이 필요하지만 아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높은 확률로 장기 렌터카로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랜저 IG는 그랜저 최초로 탄탄한 하체 세팅이 되어 있으며 디자인 역시 중원보다는 젊은 요소가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랜저 하면 사장님 차, 어른들의 차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HG부터 그 이미지가 좀 허물어졌고 IG부터 국민 세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30대부터 50대까지 누가 타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랜저 IG는 LF 소나타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엔진은 2.4 세타, 3.0 가솔린과 LPG 그리고 2.2 디젤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모두 GDI 엔진이다 보니 GDI의 기본적인 특징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 전륜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배기량도 크고 흡음 처리도 잘 되어 있어 승차감이나 소재의 고급감은 중형인 DM8 소나타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균형 잡힌 실내외 디자인이 그랜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 스크린이 8인치가 들어간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만한 가성비가 없는 그랜저 IG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